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60대 아줌마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주들과 아들 부부까지 북적이며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었죠. 이젠 아들이고 뭐고 연 끊었습니다. 우리 모자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현재 전 유방암 초기로 투병을 하고 있어요. 남편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기에 암이라는 글자만 봐도 공포스러운데 제가 암이라니 너무 무서웠죠. 죽을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한꺼번에 절연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제게 빌부터 피를 쪽쪽 빨아먹는 거머리 같던 아들과 며느리가 눈앞에 안 보이니 홀가분해요. 다행히 지금 제 곁에는 친언니처럼 지내오던 동네 언니가 간간히 오가며 간병을 해주고 있어요. 돈을 지불하고 전문 간병인을 쓰기도 하고요. 현재 집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칸을 소유하고 있어 월세가 조금 나오거든요. 그게 저의 전 재산이기에 목숨처럼 지켜오며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보잘것없는 부동산이겠지만 완전히 무일푼에서 시작한 저로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이랍니다. 아들놈이 그것까지 달라고 생떼를 쓰고 난리였는데 다행히 안 뺏기고 잘 지켰네요. 아들놈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놈 때문에 맘 졸인 거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제가 암에 걸린 이유가 양육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진작에 절연하고 내 정신건강이나 지킬 걸 후회돼요. 아마도 아들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입양한 아들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정말 우리 아들을 친자식 그 이상으로 공들여 키웠어요. 가슴으로 낳았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진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을 향해 납작 엎드려가며 키웠죠. 사고뭉치 아들의 뒷수습을 위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피해자들에게 눈물로 용서를 빈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왜 입양식이나 해서 그 자식 때문에 속을 끓였는지 후회 막심입니다. 다행히 현재 유방암을 초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저 암을 극복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겠죠.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할 것도 없기에 사연살롱에 제 이야기를 펼쳐내려 합니다. 사연살롱의 이야기들을 청취할 때면 내 친구며 내 가족이 겪은 일처럼 느껴지곤 했거든요. 마음속 고향 같은 구독자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제가 암을 이겨낼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제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 가장 마음속에 크게 남아있어요.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낚시를 좋아해서 바다에 자주 가시던 아빠를 졸라 함께 갔더랬죠. 작은 배를 빌려 아빠와 저 둘만 타고 바다 낚시를 즐겼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우르릉 쾅쾅 천둥 번개가 쳤고 이내 파도까지 밀려오더군요. 분명 출발할 땐 해가 쨍하니 비치고 날씨가 좋았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되니 저와 아빠는 너무 황당했죠. 얼른 다시 돌아가려고 배를 돌리고 모터를 가동했어요. 그런데 배의 모터가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미자야, 모터가 고장났나 보다. 아빠가 노를 줘 무트로 돌아갈 테니 양손으로 배를 꽉 잡고 있으렴. 알았지? 네, 아빠. 근데 배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무서워요.
아빠 조심하세요. 하지만 저 앞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어린 제가 봤을 때 정말 집채만 했어요. 마치 만화 속 괴물이 우리 배를 잡아먹는 것 같았죠. 그렇게 큰 파도가 밀려오자 우리 배는 그대로 엎어졌고 그 후론 기억이 없어요. 정신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고 옆에는 물에 홀딱 젖은 아빠가 누워 있었어요. 마음만은 아빠를 목 놓아 부른다고 불러봤지만 제 목소리는 다 쉬어서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들이 분주히 아빠에게 뭔가 후처치를 하는 듯 했으나 아빠는 끝내 깨어나지 않았죠. 전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 후로 다시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아빠의 장례식이 어땠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병실에서 정신이 들고 나니 제 앞에 고모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절 아주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고 있었죠. 그리곤 소리 질렀어요. 야, 최미자, 넌 악마야. 내 오빠를 잡아먹고 네 엄마도 널 낳다가 돌아가셨으니 넌 사람 잡아먹는 악마라고. 전 너무 무서웠어요. 갑자기 나보고 악마라니. 내 엄마가 날 낳다가 돌아가시고 우리 아빠가 사고로 죽은 게 다 내 탓이라니. 뭔가 죄책감까지 밀려왔죠. 전 울면서 말했어요. 고모, 내가 왜 악마예요? 내가 엄마 아빠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나도 무섭고 슬퍼서 미쳐버리겠다고요. 그렇게 전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절 낳다가 피가 멈추지 않아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너무 가난한 집안이었기에 사진 찍을 여유도 없었는지 엄마 사진도 딱 한 장이 전부였죠. 다른 애들은 다 있는 엄마가 나만 엄마가 없는 것 같아서 더 그리울 때면 엄마 사진을 놓고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있다면 어떤 요리를 해줬을까? 우리 엄마가 웃는다면 어떤 얼굴일까? 놀이터 모랫바닥에 부러진 나뭇가지로 엄마 얼굴을 그려보기도 하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죠. 그 모습을 아빠가 볼 때면 날 껴안고 오열하셨어요. 저나 아빠나 돌아가신 엄마를 살려올 순 없는 법이니까 그저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걸로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죠. 외동딸인 제게 늘 자상하고 따뜻했던 아빠가 돌아가시고 완전히 혼자가 되자 저에게 소리쳤던 고모가 울며 겨자 먹기로 절 데려가셨어요. 그땐 중학교 1학년 나이로 너무 어렸으니까 뭘 몰랐는데 그나마 있던 우리 집 재산을 고모가 다 꿀꺽했나 보더라고요. 집이며 살림살이까지 다 처분하고 현금화해서 가져갔으니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절 본인 집으로 데려간 거죠. 고모가 몇 년간 절 키워줬다고 우겼지만 절대 키워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방치에 가까웠죠. 저 혼자 스스로 모든 걸 해야 했어요. 눈칫밥만 엄청 먹으면서 말이죠. 아직도 기억나요. 머리에 빗질 한번 하려 하면 사촌들이 와서 제 손을 탁 치며 뺏어갔어요. 야, 최미자, 네 머리에 네가 득실득실하니까 우리 집배 사용하지 마. 금지라고, 금지. 사촌들은 제가 집안의 물건들을 만지기라도 하려 하면 다 금지, 금지라며 다 못하게 했어요. 그러고는 자기네들끼리 키득였죠. 제 방은 방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창고였는데 쥐와 바퀴벌레가 친구하자며 매일같이 달려드는 곳이었죠. 유난히 겁이 많던 저에게는 정말 귀신집이 따로 없었답니다. 하루는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 물이라도 마셔서 배를 채우자란 심정으로 부엌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고모와 고모부가 안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들리더군요. 아니, 저런 기집애를
언제까지 내 돈 들여 밥 먹이고 재워줘야 하는 거야. 돈 한 푼 못 벌어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집애 같으니라고. 당신이 그랬잖아. 지 부모 잡아먹어내라고. 제가 우리 가족까지 잡아먹는 거 아냐? 아우 소름 끼쳐.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나설 거야. 아우 알았어요 여보. 나한테 화 좀 그만 내요. 동트면 내가 말해서 옆 동네 고아원에 보내든지 딴 나라로 입양을 알아보든지 할게요. 헉, 고아원? 입양? 날 다른 나라로 보내버린다고? 고아원이며 뭐며 다른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어요. 고모가 날 어디론가 쫓아버리기 전에 내 발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죠. 새벽녘에 제 짐을 간단히 챙겨 가출을 해버렸어요. 아직도 그날의 차가운 공기가 기억나요. 어두컴컴한 새벽이 무섭긴 했지만 이제 귀신의 집 같던 고문에서 해방됐다는 홀가분함이 컸죠. 하지만 그런 자유로운 기분도 잠시 배에서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이 되고 시장에 도달하자 여기저기서 퍼지는 맛있는 냄새에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가진 돈은 없고 배는 고프고 저도 모르게 리어카에서 파는 두부에 손이 갔어요. 모락모락 김이 나는 두부였는데 주인 할머니가 다른 손님들을 맞을 때 옆에 서 있다가 한 움큼 와락 먹어버렸죠. 그런 저의 행동에 저 스스로도 놀라버렸어요. 남의 물건을 돈도 안 내고 훔쳐먹은 꼴이었으니 말이죠. 그 모습을 두부 파는 할머니가 목격하셨어요. 전 두 손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리며 할머니께 빌었죠. 죄송해요 할머니. 집에서 돈 없이 쫓겨났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두부가 맛있어 보여서 저도 모르게 손이 가버렸네요. 제발 경찰서에 데려가지만 말아주세요. 제가 곧 돈 벌어서 꼭 갚을게요. 전 두부 할머니께 크게 혼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로 제게 말씀하셨죠. 아유, 이렇게 예쁜 아이가 어쩌다 밥도 못 먹고 집에서 쫓겨났다냐. 아가, 이 뒤로 와서 묵이며 두부며 좀 먹거라. 난 장사하고 있을게. 하며 할머니는 접시에 두부며 묵을 산처럼 쌓아 제게 주셨어요. 배가 고프니 입으로는 묵과 두부를 몽땅 몰아넣었지만 눈에서는 피눈물이 났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감사하기도 했고 마치 도둑년처럼 돼버린 내 삶이 안쓰럽기도 했기 때문이죠. 한참을 울며 먹기를 반복하다 잠시 짬이 난 할머니에게 그간의 사정을 다 말씀드렸어요. 아휴, 이 쬐깐한 아가씨한테 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졌다냐. 하늘도 무심하시지. 오갈 데 없는 것 같으니 앞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지 않으련? 내가 전쟁통에 가족 다 잃고 혼자 산 지 오래됐다. 쪽방 전셋집이긴 하지만 노숙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니? 네가 뜻이 있으면 두부며 묵이며 만드는 법 알려줄 테니 날 도우면서 일을 좀 익히거라. 아, 이것도 다 고급 기술이라니까. 리어카의 두부와 묵을 만들어 파시던 꼬부랑 할머니와 저와의 동거가 그렇게 시작되었죠. 중학교를 다니다 가출해서 일을 시작했으니 저의 최종 학력은 초졸이었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으니 학교에 갈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배움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 두부 할머니는 진짜 제 친할머니 같았어요. 손녀딸 대하듯 제게 밥도 차려주시고 제 머리도 따아주곤 하셨죠. 물론 저도 부지런한 성격이었기에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와드리려고 노력했고 할머니의 말씀처럼 두부와 묵을 맛있게 만드는 비법을 전수받았죠. 그렇게 5년 정도가 흐르고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마치 제가 어른이 될 때를 기다린 것 마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가실 날을 아신 건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절 불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자야, 넌 내 딸이자 손녀다. 마치 내 피부치 같아. 너랑 우연히 만나 지난 5년간 함께 살아온 게 이 할미한테는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 연탄불을 안 때도 너와 한 집에서 하하호호 지내면 추운지를 모르겠더라니깐. 전쟁통에 아이며 남편까지 다 잃고 외롭게 살다가 널 만나서 말년의 호사를 누리고 간다. 할머니, 어딜 간다는 거예요? 괜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TV에 90살, 100살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할머니도 100살 넘겨서 우리 TV 한번 나가보자고요. 그러기엔 내 눈앞에 저승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 할미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이 집 보증금과 저 뒤주 속 돈통에 있는 돈, 리어카 같은 것들은 다 네가 갖도록 해라. 묵이며 두부며 팔아서 돈 벌어다 시집가서 아이 낳고 꼭 행복하게 살아라. 아갔지 아가? 이게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죠. 벌써 40년도 더 전의 일이니 그때 당시 80세였던 할머니는 꽤 장수하신 편이었어요. 주변 상인들은 다 호상이라고 절 위로했지만 전 할머니의 부재가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더군요. 꼬깃꼬깃 돈통에 모아놓은 현금을 안고 오열했죠. 내 가족이 돌아가신 것 마냥 슬펐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말대로 리어카로 두부 장사를 이어받아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누구보다 더 성실히 일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옆쪽으로 김치를 파는 또 다른 리어카가 등장했어요. 전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평소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간 만든 두부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는 도토리묵이 왔어요. 하고 외치며 판매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옆 리어카에서 김치를 팔던 총각이 더 크게 외치더군요. 김치요. 둘이 먹다 둘 다 죽어도 모를 만큼 새콤달콤한 김치요. 볶은 김치, 묵은 김치도 팔아요. 전 괜히 신경질이 팍 나서 김치 파는 총각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남의 말은 왜 따라하세요? 김치 총각도 뾰루통하게 말하더군요. 따라한 게 아니고 진짜로 만난 김치라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참, 얄밉더군요. 글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손님들이 김치만 사가고 두부와 묵은 구경도 안 할까봐 신경 쓰였죠. 하지만 제 기호와는 달리 두부와 김치를 함께 사가는 손님들이 늘더군요. 야, 옆집 두부랑 이 볶음김치랑 먹으면 맛나겠다. 두부 세모랑 볶음김치 한 봉지 주세요. 그렇게 세트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자 저와 김치총각의 리어카가 점점 가까이 붙었어요. 나중엔 둘이 상의해서 아예 세트 메뉴를 만들어 팔기도 했죠.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고된 하루의 장사를 마무리하며 몇 달이 지나서야 우린 사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웬 총각이 김치를 다 만들어 파는 거예요? 김치 만드는 거 까다롭잖아요. 아,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김장철이면 고아원 아이들 모두 총출동해서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요리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어머, 저도 고아원에 버려질 뻔하다가 가까스로 고문에서 탈출했는데 덕분에 운 좋게 좋은 할머니를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우리 공통점이 있네요. 고아원 이슈로 친해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봉석. 이 남자는 저보다 1살 연상이었고 피차간에 가족이 없다 보니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바로 옆에서 나란히 리어카로 장사하다 보니 늘 곁에 있었기에 의지도 많이 되었죠. 추운데 추운 데서 일해야 하고 장마나 눈이 와도 다 맞으면서 일해야 하니 하루 장사가 끝나고 나면 거지꼴이 되기 일쑤였어요. 그런 모습까지 다 함께하니 동지애가 생겼죠. 누가 사귀자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린 연인이 되었어요. 아니, 연인을 뛰어넘은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죠. 암묵적으로 돈만 좀 모이면 당연히 결혼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열심히 돈 모아서 가게 보증금 얼른 마련하자. 지붕 있고 문 있는 곳에서 장사하면 좀 덜 고생할 것 같아. 그렇게 자리 잡고 나면 혼인신고도 하고 식도 올리고 하자. 아이 낳고 우리만의 가정을 꾸리는 거야. 우린 이 소소한 꿈을 위해 하루 종일 다리 아픈 것도 참고 서서 일했건만 목돈이 쉽게 모이진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을 밀어버린다며 공문이 내려왔어요. 지저분한 시장을 없애고 이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다더군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정들었던 시장에서 쫓겨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남친이 제안을 했어요. 미자야, 이참에 우리 결혼하고 부부가 되자. 경주로 신혼여행 한번 갔다 와서 이제 리어카 장사 때려치고 공장 들어가서 일하자. 아는 형이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는데 잔업수당까지 하면 꽤 많이 받는다더라. 적어도 눈 비 맞으면 힘들게 서서 일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밥도 다 나온다고 하고 휴식 시간도 있다니깐 길거리 장사보단 낫겠지 뭐. 졸지 혼인신고하고 군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사진 한 장 찍고 우린 부부가 되었어요. 40년 전에 돈 많은 사람들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우린 고속버스 타고 경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죠. 그때 찍은 사진들을 아직도 갑옷처럼 간직하고 있어요. 싱그러웠던 내 청춘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진들이니까요. 그 사진들을 보며 아, 내 얼굴도 이렇게 팽팽할 때가 있었구나 싶더군요. 그때 당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절대 되돌아갈 수 없는 꿈만 같던 시절이죠. 신혼여행에서 현실로 돌아와 남편과 배터리 공장에 이력서를 넣어봤어요. 운 좋게 둘 다 취업이 되어 같은 공장에서 일할 수 있었죠. 잔업까지 하려니 몸은 곧했지만 다행히 동료들이 참 순박하고 착한 스타일이어서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적은 월급이었지만 그래도 맞벌이를 하니 월세를 내고 약간씩 저축도 할 수 있었죠. 착한 남편과 알콩달콩 재미난 결혼 생활을 했지만 딱 하나의 큰 걱정이 있었어요. 아기가 안 생긴다는 거였죠. 간혹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보여도 생리가 나와버리곤 했어요. 요즘엔 그런 걸 보고 화학적 유선이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아기 씨앗이 내 자궁에 붙어있질 못하고 미끄러지길 수십 번 하더군요. 그게 말이 수십 번이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할 때마다 임신 실패를 확인하며 좌절해야 하니 미칠 노릇이더군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난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지 않은 때였어요. 없는 살림에 난임 시술을 하기까지 비용 걱정도 많았지만 몇 년간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 남편이 먼저 제안하더군요. 자기야, 듣자 네 시험관이며 난임 시술이 여자한테 힘들다고 하니 우리 딱 3년만 해보고 그래도 안 생기면 우리끼리 오붓하게 살지 뭐. 난 아이 없어도 자기만 내 곁에 있으면 돼. 진짜야.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호언장담하던 남편이 졌지만 아기들과 함께 봄 나들이를 하는 다른 가족 모습만 봐도
눈시울이 그렁해지던 남편이었죠. 그 누구보다 자식을 원하는 눈빛이 간절했어요. 전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죠. 시험관 시술을 하다가 복수가 차올라 119에 실려가기도 하고 혈압도 높아지는 등 부작용도 많이 겪었지만 임신이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장을 그만둘 순 없었기에 계속 다니면서 작업반장의 눈치를 보면서 시술을 계속 해나갔어요. 그러기를 2년 정도 흘렀을까? 드디어 임신에 성공을 했어요. 선명한 두 줄이 보이더군요. 혹시나 또 유산이 될까봐 한 달쯤 뒤에 남편에게 알렸죠. 여보, 우리 아기가 이번엔 내 뱃속에 착 달라붙어 있나 봐. 우리 임신 성공했나 봐. 뭐야? 정말? 진짜야? 나 애기 아빠 되는 거야? 고마워, 자기야. 아니지. 너무 크게 소리 지르면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나 혼자 뒷산 가서 소리 좀 지르고 올게.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말이야. 저보다 남편이 100만 배는 더 기뻐하더군요. 거의 오열을 하며 몇 날 며칠을 환호했어요. 전 적어도 아기 낳기 3개월 전 정도까진 돈을 벌자 싶어서 계속 공장을 다니고 있었죠. 어느덧 배가 좀 불러오고 임신 중기쯤 되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끔찍했던 사건이 공장에서 일어나고 말았어요. 폭발 사고가 있었던 거죠.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뻥! 소리와 함께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어요. 눈 떠보니 병원이었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 뱃속에 아기였어요. 아, 아기. 내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저 임신 중이에요. 내 아기 어떻게 됐어요? 내 아기. 여러 사람이 다치는 큰 사고였기에 응급실은 정신없더군요. 그 와중에 한 간호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갔어요. 정신이 좀 들어요? 아기는 잘못됐어요. 곧 수술 들어가야 해요. 목숨이라도 건진 게 어디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사고로 목숨이 위태로운 동료들도 있었기에 제가 유산한 것쯤은 그들에겐 아무 일도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에겐 너무 큰 충격이었죠. 다행히 남편은 아주 작은 경상만 입었더군요. 미자야, 여보, 괜찮아? 하체에 화상을 많이 입었다던데 이 일을 어떡하면 좋아? 자기야, 우리 애기, 내 뱃속에 애기가 잘못됐대. 어쩌면 좋지? 걱정 마. 아기는 또 가지면 되지. 일단 자기 몸이 성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다 잊읍시다. 살아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그 사고 후 몇 년간 또 별짓을 다 해봤지만 아기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즈음 남편의 고향과도 갔던 고아원에서 한 달에 한 번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눈빛이 빛나던 아기가 있었죠. 17개월 된 남자 아기였는데 집에 돌아와도 제 머릿속엔 온통 그 아이 생각뿐이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큰 제안을 했어요. 자기야, 하루 종일 민철이 생각이 떠나질 않네. 우리 민철이 입양할까? 그런데 남편이 놀라며 얘기하더군요. 나도 그 얘기 꺼내려고 했어. 근데 입양이란 게 쉬운 게 아니니 자기 눈치만 보고 있었지. 민철이가 유독 우리 부부에게서 떨어지질 않더라고. 민철이 더 크기 전에 얼른 입양 절차 밟읍시다. 요즘 세상에는 입양하는 걸 굳이 쉬쉬하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입양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은 때라 우리 부부는 민철이에게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아이가 좀 와일드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서 키우기 힘들었지만 남자아이라서 더욱 활동적이겠거니 하며 하루 종일 따라다녔죠.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공장 일을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를 도맡았어요. 외벌이가 되자 남편이 공장 월급만으론 한계를 느꼈는지 시간이 빌 때면 차 수리하는 기술을 배우더군요. 어느 정도 기술을 익힌 남편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투자하여 정비센터를 차렸고 꽤 잘 되자 직원까지 고용하여 확장해 갔어요. 월급 받을 때보다 돈이 빠르게 모여 우리 가족은 집도 살 수 있었고 조그만 오피스텔 한 칸을 분양받아서 월세도 받을 수 있었어요. 방 하나짜리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기분만큼은 강남 빌딩을 통째로 산 것 같았어요. 마치 재벌이 된 것 같더군요. 남편의 일은 순조롭게 풀렸지만 가정 내에서 저의 몫은 참으로 어려웠어요. 민철이 한 명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던지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민철이 덕분에 다 겪어볼 수 있었죠. 입양한 우리 아들은 한마디로 문제아이자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아이일 때는 그저 장난이 좀 심한 정도로 받아들였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다 차 뒤에 숨었는데 돌멩이로 자기 이름과 친구 이름을 차에 새겨 넣었다며 차주가 학교로 찾아왔더군요. 그 일을 계기로 남의 차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며 혼내고 확실히 타일러줬죠.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남의 차 위에 올라가 모래가루를 잔뜩 뿌리며 쌀 포대자루로 썰매놀이를 하며 다 긁어놓질 않나. 타이어를 빵꾸 내질 않나. 그때마다 생활비로 차주가 입은 손해를 메꿔줘야 했죠. 허리가 기역자로 꺾여서는 죄송하다고 100번도 넘게 사과하면서 말이죠. 아무리 혼내봐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더군요. 작은 아이였지만 눈빛이 매서웠고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안 보였어요. 아주 맹랑한 아이였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든다고 중학교에 가고 사춘기가 되자 아이가 저지르는 범죄의 차원이 달라지더군요. 이제 엄마인 제게 심한 말까지 서슴없이 해댔어요. 김민철, 아직 중학생인 네가 편의점에서 담배 안 준다고 집기들을 다 부쉈다고? 그게 말이나 돼? 이번엔 엄마가 막아줄 수가 없겠다. 이건 완전히 범죄라고. 소년원에 가든지 말든지 판결 나오는 대로 해야지 뭐. 엄마, 이럴 수 있는 거야? 다른 부잣집 엄마들은 자식이 이런 일에 걸려서 다 이리저리 빽 써서 빼주기 바쁘던데 이럴 수 있는 거야? 우리 집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그렇지. 당장 변호사든 뭐든 돈 써서 나 빼주라고. 엄마가 나 키워주기 위해 한 게 뭐 있어? 맨날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뭐? 이놈의 새끼가 진짜. 내가 여태껏 너 사고 친 거 뒷수습한 게 수십 번이다. 피해자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빈 것만 10번이 넘는다고. 집안일은 뭐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아니? 네가 처먹은 밥값만 해도 쌀이 몇 가만인데 이 배은망덕한 놈. 기어이 소년원까지 들락날락거리던 아들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더군요. 제발 자퇴만은 막으려던 저희 부부의 만류에 아들은 보란듯이 전신문신을 하고 나타났어요. 남편도 저도 놀라 자빠질 뻔했죠. 야, 김민철, 너 팔 그거 대체 뭐야? 안 되겠다. 우통 벗어봐. 아, 용이며 호랑이며 네 몸이 도와지냐? 왜 문신을 몸 전체에 하고 나타났어? 네가 무슨 조폭이야? 남편은 아무 말 안 터니 화가 나서 아들의 뺨을 찰싹 때렸어요. 그러자 아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남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아들을 입양한 걸 후회했죠. 덩치가 커지자 또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닐지 걱정이 되더군요. 하루도 편히 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망나니 아들 때문인지 카센터 운영이 힘들어서인지 남편이 덜컥 췌장암에 걸려버렸어요.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좌절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웬 췌장암? 췌장이 어디에 있는 장기인지도 모르는데 거기 암이 생겼다고요? 의사가 6개월 얘기했다고? 그럼 6개월 후엔 당신이 죽기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그 의사 돌팔이 아니야? 우리 남편은 절대 안 죽어. 얼마나 튼튼한데. 아, 참. 그러게, 걱정하지 마, 미자야. 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당신이 해준 집밥 먹으면 100살까지도 살 수 있을 테니 너무 그렇게 울지 말어. 우리 부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남편은 집밥은커녕 음식물을 먹는 족족 다 토했고 정말 뼈만 남은 채로 말라갔죠. 남편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기 위해 간절하게 간병했어요. 그동안 저축해놓은 현금과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로 근근히 생활은 할 수 있었기에 다행이었죠. 제가 시장이라도 가야 할 때가 오면 자퇴하고 집에서 누워만 있던 아들에게 남편의 간병을 잠시 맡겼어요. 그러나 망나니 아들놈이 제대로 할 리가 없었죠. 엄마,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아빠가 염소똥 마냥 똥을 좀 지린 것 같은데 엄마 빨리 와서 치워. 냄새난단 말이야. 뭐? 그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잖니. 네가 엄마보다 힘이 더 센데. 그것도 못해? 엄마가 저번에 알려줬잖아. 아우, 난 못해. 너무 더럽다고. 내 손에 묻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러게 집 비우지 말라니까. 왜 나한테 시키고 지랄이야 진짜. 정말 페루나가 따로 없었어요. 오죽하면 꺼져가는 촛불처럼 오락가락하던 남편이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가고 나면 저 녀석 당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쯤에서 파양합시다. 마치 유언 같던 남편의 제안이었지만 또 파양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더군요. 일단 남편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는 게 제 목표였기에 간병에 매달렸죠. 하지만 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남편은 10개월 정도 투병하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완전히 멘붕에 빠져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배터리 공장에서 잠깐 같이 일하며 친언니처럼 지냈던 선자 언니가 곁에서 많이 도와주었어요. 선자 언니는 공장에서 한 1년 정도 일하다가 애 딸린 이혼남과 결혼했는데 그 남자 집안이 워낙 부자여서 강남 사모님이 되어 있었어요. 피어 공장을 운영한다던 선자 언니는 먼저 파격적인 제안을 하더군요. 미자야, 너 입양한 아들 말야. 아직도 백수 생활하고 있니? 우리 피어 공장 생산 라인에서 사람 뽑는데 웬만하면 뽑아줄 테니 이력서 한번 넣어봐. 너무 고마운 제안에 아들에게 양복을 하나 맞춰주고 면접을 보라고 했죠. 선자 언니의 입김 덕분인지 아들은 취업이 됐다며 좋아하더군요. 그래도 직장에 다니니 조금 사람다워지더군요. 그전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망나니 같았는데 이제야 인간으로 거듭난 것 같았어요. 취업한 지 1년쯤 지나자 공장에서 격리 일하던 여직원과 결혼하겠다며 대뜸 데려오더군요. 엄마, 나 결혼할 여자 데리고 왔어요. 얼른 나와서 인사해요. 내 색시 될 사람 임신했으니까 말 조심하고요. 알았죠? 뭐? 갑자기 여자친구? 임신까지 했다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입덧이 심해서 그런데 소파에 좀 앉아 있을게요. 무슨 오피스텔도 한 칸 있다고 해서 집도 넓을 줄 알았는데 그리 크진 않네요. 아들이 우리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온 아가씨가 집에 들어오며 뭐라 궁시렁대자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더군요. 아니 아가씨, 임신했다면서 혹시 담배 피워요? 그럼 아기한테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닌데 아들놈이 제지하고 나서더군요. 에이씨, 엄마, 내 섹시 임신했는데 스트레스 줄 거야 진짜? 담배는 세계적인 기호식품이라고. 아, 내 엄마지만 너무 무식하다 진짜. 뭐라고? 너 진짜 엄마한테 그렇게 예의 없게 말할 거야? 네 여자친구 앞에서? 그 아가씨와 아들은 천생연분 커플인 건지 아들처럼 전신에 문신으로 도배했더군요. 하얀 피부가 아까울 따름이었죠. 어쨌든 손주까지 가졌다고 하니 월세 받던 오피스텔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들 부부를 살게 했어요.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고 하니 좋으나 싫으나 부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손녀딸인 체리를 낳고 1년 후쯤 맞벌이를 해야 하니 손주를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오피스텔에 매일 오셔서 아기 좀 봐주세요. 저도 애기 아빠랑 같이 돈 벌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돈이 없으니 용돈은 못 드려요. 애 봐주는 돈을 못 준다고 너무 당당히 말해서 정말 얄미웠어요. 하지만 집값이며 물가가 미친 듯이 비싼 요즘 세상에 젊은 애들이 맞벌이 하겠다는데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오피스텔이 우리 집에서 좀 먼 곳에 있었기에 한 4개월 정도 출퇴근하듯 다니다가 합가를 제안했죠. 엄마, 그럼 우리가 화장실 딸린 안방 쓸게요. 엄마가 문간방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우린 아직 신혼이잖아요. 모든 게 괘씸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렇다고 내 명의의 집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니 아들 부부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줬어요. 특히나 손녀딸 체리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거든요. 늙음하게 아기 보는 재미에 푹 빠졌죠. 어머님, 저희 여행 좀 다녀올게요. 뭐? 난 요즘 무릎이 아파서 여행은 힘들 것 같은데. 누가 어머님이랑 같이 간대요? 시어머니랑 어떻게 여행을 다녀요? 저랑 남편이랑 둘만 다녀올 테니 어머님이 우리 체리 좀 봐주세요. 어차피 무릎 아프시다면서요. 그 무릎으로 어떻게 젊은 사람들 여행에 쫓아오시겠어요? 그 말에 정말 울컥할 정도로 서운하더군요. 야, 며느리야. 넌 싸가지가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없냐? 나도 조실부모 했다만 그래도 남들 가진 것만큼 예의는 갖추고 살았다. 니네 부부 아주 보자 하니까 선을 넘는구나. 맞벌이 하니까 앞으로 생활비 내고 살아라. 최소한 니네 식구 입에 들어가는 식비는 내고 살아. 양심 없는 것들. 제가 워낙 세게 말하니 단돈 몇십만 원 정도는 매달 주더군요. 정말 우리 손녀딸 체리 때문에 아들 내외를 우리 집에 함께 살게 해주는 거지. 그 둘 꼬라지만 봐서는 우라통이 터졌죠. 그러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봤어요. 생각지도 못한 진단을 받았죠. 글쎄, 제가 유방암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을 췌장암으로 10개월 만에 잃었으니 나도 죽는 건가 싶어 울며 불며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죠. 선생님, 암이면 저 죽는 건가요?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요즘 암이라고 다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존율이 더 높죠. 유방암 초기이니 치료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암이라는 글자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벌벌 떨며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도착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아들 부부를 앉혀놓고 흐느끼며 말했어요. 이 애미가 암이란다. 유방암 초기래. 앞으로 치료받으러 다니느라 체리를 잘 못 봐줄 것 같으니 며느리가 당분간 일을 쉬든지 해라. 엄마, 아빠도 췌장암으로 죽었잖아. 엄마도 암이라고? 그럼 나도 암 유전자라도 있는 거 아냐? 아우, 깨름직해. 어쨌든 알았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마누라 전업주부 시켜야겠네. 에휴.
아들의 뾰루퉁한 반응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지금 제 앞길 건사하기도 벅차니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집에서 애 보던 며느리의 핸드폰으로 카톡음이 울리길래 슬쩍 봤어요. 신랑이라고 저장돼 있는 카톡방이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이었죠. 자기야, 자기 엄마 유방암으로 죽으면 이 집이며 오피스텔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야? 이야, 대박이네. 그러게, 오피스텔 한 칸이긴 하지만 우리 건물주 되는 건가? 분명히 우리 엄마가 쟁여놓은 현금도 있을 거야.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슬쩍 떠봐서 잘 챙겨 놓을게. 걱정 마 여보. 전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비참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 부부를 불러 앉히고 따져 물었죠. 아들 폰이든 며느리 폰이든 핸드폰 카톡방 한번 까봐라. 내 눈앞에서 지금 당장 말이야. 아이씨, 피곤해 죽겠는데 뭔 카톡방을 깔아 말아요 엄마. 아까 다 봤다. 내가 유방암으로 죽으면 이 재산이 다 니네 거라고? 그게 지금 병치료하는 엄마한테 할 소리냐? 재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어머 어머님, 말이야 바른 말이죠 뭐. 누가 어머님 당장 죽는데요? 언젠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이 아들인 이 사람 거 되는 거잖아요. 별 얘기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따지실 거예요 정말? 그리고 어머니 항암 치료 받는다고 자꾸 토하고 그러는 거 비위상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암 전문 요양병원 알아봐 놨으니까 거기 가서 치료 받으세요. 우리 체리 교육상 머리 다 빠진 암 걸린 할머니랑 있는 것도 안 좋을 것 같네요. 암이 더 심해지면 저보고 간병하라고 할 거잖아요. 저 비위 약해서 간병 못해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유언 같던 그 제안을 진작 실행할 걸 후회가 됐죠. 전 사자우를 토하듯 소리 지르며 말했어요. 야, 이 미친 년놈들아. 내 피 한 방울 안 섞인 것들을 가족이라고 돈 들여 키워주고 보듬어줬더니 이제 와서 뭐가 어째? 야, 김민철. 넌 고아원에서 주워온 아이다. 우리 부부가 애가 안 생겨서 입양한 아이라고. 자, 여기 입양서로 보여주마. 오늘부로 넌 파양이다. 항암 치료고 뭐고 일단 변호사 만나서 파양 절차부터 밟을 테니 그리 알아. 이제 우린 가족이 아니니 당장 짐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해라. 오피스텔에도 접근하지 말고 땅바닥에 나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체리 젖병까지 다 싸서 내일 아침까지 짐 다 빼도록 해. 뭐라고요? 엄마, 내가 엄마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었다고? 엄마,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웬 파양이에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니. 그건 너무하잖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 소녀딸 체리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서 조용히 살게요. 아님 오피스텔 다시 들어가서 살 테니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난 체리하고도 피 안 섞였다. 그리고 다 큰 놈한테 돈 쓰기도 싫어. 그동안 이 집에서 빌부터 살면서 해외여행이며 백화점 쇼핑이며 잘 쓰고 살더니 이제 와서 돈 없다 질질 짜냐? 아까 말했듯이 내일 아침까지 이삿짐센터 불러서 짐 다 빼라. 내가 다시 안방 쓰면서 살련다. 아들 부부는 제 양말에까지 눈물을 적시며 빌었지만 돌이키고 싶지 않았어요. 망나니 아들 때문에 속 끓이고 산 수십 년의 세월 탓에 내가 암에 걸릴 것만 같았거든요. 날이 밝고 변호사를 찾아가 파양 절차를 밟았어요. 항암 치료도 미루고 최대한 파양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 지어달라고 부탁했죠. 이제 전 민철이와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어요. 미운정, 고운정이라던데 고운정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나마 키워줬던 손녀딸 체리가 가끔 생각날 뿐이네요. 이젠 오롯이 저 혼자만을 위해 살 거예요.
지금까지 먹고 사느라 식구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신경 못 썼던 나라는 존재를 좀 위해주며 살려고 합니다. 전국에 계신 전업주부님들, 가족을 위해서 너무 희생만 하지 마세요. 그러다 저처럼 이용만 당하다 늙고 병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효자, 효녀, 좋은 남편이 옆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전 좀 특별한 케이스였지만 말이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잖아요.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받아 항암 치료 열심히 해서 건강해질게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건강이 최고죠? 정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는 아들을 낳자마자 이별을 해야 했어요. 저에게서 아들을 뺏어간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혼전 임신이었던 데다 제게 부모님이 안 계셔서 속수무책으로 뺏기고 말았죠. 눈물로 살아가던 어느 날 15년 만에 아들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부고였죠. 아들 시신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는 제게 시어머니는 입 닫고 장례나 네 손으로 치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통안의 장례식을 치르러 갔던 곳에서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죽었다던 내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지 뭡니까? 그럼 지금부터 제 아들을 둘러싼 기가 막힌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잖아요. 하물며 짐승도 그런데 말이죠. 하지만 제게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었어요. 무슨 연유에서인지 저를 낳으신 분은 제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러 나왔던 구멍가게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모든 만남은 인연이 있기에 가능한 거라고 하잖아요. 구멍가게 할아버지와 저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어린 저를 키우기 힘들었던 할아버지는 경찰을 통해 저를 시설에 보내주셨지만 결국 저를 품게 된 건 할아버지셨어요. 저는 시설에 보내지고 얼마 안 돼 부유한 집에 입양이 됐어요. 어릴수록 입양이 잘 되는 편이라서 운이 좋았던 거죠. 그 집에서 6살 때까지 그 집 딸로 살았어요. 제가 입양됐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그러다 7살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파양이 됐어요. 이유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집 부부한테 아이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부모인 줄 알았던 사람들한테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저는 충격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주변을 통해 얘기를 전해 듣고 알게 되었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조금만 화가 나면 머리를 바닥에 쿵쿵 찍곤 했대요. 아무래도 어린 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설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말도 않고 늘 혼자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던 저는 매일 시설에 찾아오는 할아버지 한 분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 수 있었지만 그분이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진 저를 구해주신 구멍가게 할아버지셨어요. 제가 입양이 된 후에도 할아버지는 매주 시설에 찾아와 아이들한테 과자랑 사탕도 가져다 주시곤 했었는데 제가 파양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시곤 매일같이 찾아오셨어요.
그렇다고 제게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옆에 조용히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시곤 하셨죠. 처음엔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러나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할아버지랑 나란히 앉아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질문이나 답을 하게 됐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나를 버린 양부모와 달리 할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시설에 찾아와 주셨지만 그렇다고 저를 입양하시지는 않았어요. 언젠가 제가 할아버지께 물었던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나 입양해주면 되잖아요. 그건 안 된다. 나는 이미 늙고 힘이 없어서 널 키울 자신이 없어.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힘든 일은 내가 하면 되니까요. 나도 벌써 9살이나 됐다고요. 설거지도 잘하고 빨래도 할 수 있어요. 저번에도 선생님 몰래 양말도 빨았는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 좀 입양해 주세요. 고작 9살이었던 저는 입양을 그저 함께 사는 것 정도로 간단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입양해달라고 할아버지를 졸라댔어요. 어린아이의 철없는 행동에 많이 곤란하셨을 텐데도 할아버지는 늘 웃는 모습으로 성심껏 대답을 해주셨어요. 비록 할아버지한테 입양이 되진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제 보호자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생이 되도록 입학식과 졸업식에도 늘 참석해 주셨거든요. 물론 대학교 입학식에도요. 시설에서 자란 제가 대학까지 다녔다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들 놀라요. 그도 그럴 게 시설에선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하거든요. 정착금이라고 해봐야 당시만 해도 500만 원도 안 됐는데 그 돈으로 살집도 구하고 살림살이도 사고 취직을 하기 전까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대학을 다니나 싶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건 정말 불가능해요. 저도 후원자님이 안 계셨다면 절대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꿨을 테니까요. 다행히 고3이 올라가던 때 원장님을 통해 후원자분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만 한다면 등록금 일체를 대주겠다고요. 솔직히 제 사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대학 진학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말에 희망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다행히 제가 들어간 시립대는 등록금이 타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후원자님한테 부담을 덜 지을 수 있었죠. 후원자님은 매번 원장님을 통해 등록금을 보내주시면서도 단 한 번도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만나주신다고 해도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제 인생이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얼굴도 모르고 사는 건 너무한 것 같아서 틈만 나면 원장님을 졸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후원자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바로 구멍가게 할아버지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할아버지를 찾아갔는데 글쎄 할아버지가 혼자 손님도 없는 불 꺼진 가게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라면을 끓여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한지 눈물이 다 났어요. 제게는 더 나은 인생을 살라시며 그 큰 돈을 선뜻 내주시면서 정작 당신은 초라한 생활을 하고 계시다니 저만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실 텐데 말이죠. 문 앞에서 울먹이는 저를 발견하신 할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죠. 누가 괴롭히더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펑펑 울기만 했죠. 감정을 추스른 뒤에야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곤 약속했어요. 할아버지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하지만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은 분과는 기약 없는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제 걱정이 되셨는지 가게가 딸린 집과 통장 잔고를 모두 제 앞으로 남겨주셨어요. 유언처럼 남긴 글에는 어차피 당신에겐 책임질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유일한 친구인 제게 모든 걸 남긴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유일한 제 바람막이였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저는 한동안 방황을 했어요. 나라는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자격도 없는 건가? 왜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를 버리거나 나를 떠나는 건가?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나만 온전치 않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을 때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제 아이의 아빠를요. 친구의 권유로 등산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훤칠한 키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두른 그 남자는 학생 신분에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경영학과 선배였어요. 씀씀이가 좋아서 그런지 선후배 할 거 없이 다들 그 선배 앞에서 딸랑이를 흔들고 있더라고요. 툭하면 동아리 사람들한테 밥과 술을 사고 누가 자기 물건에 호기심을 보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주곤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선배, 그 지갑 어디 거예요? 그거 명품이죠? 엄청 비싸 보이는데. 아, 선배한테는 가격 따윈 상관없겠구나. 나 같은 서민이야. 물건 살 때 가격표 먼저 보지만 선배 같은 부자들은 물건만 보고 살 거 아니에요. 아, 다음 생에 태어나면 형처럼 되고 싶다. 부럽다 진짜. 자식, 뭘 그런 걸 가지고 다음 생까지 생각하냐? 그렇게 마음에 들면 이거 너 가져. 난 집에 다른 디자인 있으니까. 당시 백화점 가격으로 100만 원에 달하는 지갑을 선뜻 내주는 선배를 보고 저는 속으로 기함을 토했어요. 100만 원이면 내 2달치 생활비였거든요. 도대체 이 남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기에 이렇게 돈을 물쓰듯 하나 신기하기도 하고 괜히 화가 나기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돈이 자기가 벌어서 얻은 돈이겠어요? 부모 잘 만난 덕에 공짜로 생긴 돈이겠죠. 누구는 낳아준 사람 얼굴도 모른 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가며 살고 있는데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선배와는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밥을 사준다고 해도 약속이 있다고 빠지고 나란히 옆자리에 앉게 돼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일부러 선배를 무시했어요. 그래서였는지 선배는 유독 저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자기 좋다는 여자들은 마다하고 말이죠. 권희정이라고 했나? 국문과 3학년 맞지? 상준이랑 같은 과. 네. 와, 대답이 참 야박하다. 좀 길게 대답해주면 어디가 덧나니? 점심 안 먹었으면 같이 나가자. 내가 TGI에서 스테이크 사줄게. 싫어요. 뭐가? TGI가 아니면 스테이크가? 그것도 아니면 나? 마음 같아선 그래 너다. 난 네가 정말 싫어.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제게 그 정도의 깡은 없었어요. 어찌됐거나 선배는 저와 같은 동아리인데다 저보다 학번이 위니까요. 한 번 보고 안 볼 사이라면 몰라도 동아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자주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데 괜히 상황을 껄끄럽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굴하지만 다른 핑계를 댔어요. 고기 안 좋아해요.
혹시 채식주의자?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더 길게 대화를 이어가게 될 것 같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채식주의자는 개뿔, 고기라면 환장을 하는데.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채식주의자인 걸로 하자 싶었어요. 같이 고기를 구워 먹을 일도 없으니 알게 뭐냐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배가 갑자기 배를 쥐고는 깔깔대고 웃지 뭐예요. 아, 요즘 채식주의자는 닭꼬치도 먹고 제육덮밥도 먹는구나. 몰랐네. 아, 미안. 실은 내가 학교 근처 분식집이랑 김밥 천국에서 널 몇 번 봤거든. 동아리방에선 늘 말도 없고 표정도 안 좋길래 원래 그렇게 우울한 성격인가 했는데 친구들끼리는 잘 웃고 말도 잘하더라. 그래서 식당에 네가 있을 때마다 주의 깊게 보곤 했어. 한마디로 희정이 네가 오늘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한 건 나 때문인 거지? 싫어하는 건 고기가 아니라 나인 거고.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는데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나? 난 희정이 네가 마음에 드는데. 아무래도 내가 변태인가 봐. 나 싫다는 사람한테 애정이 더 생기는 말이야. 권희정,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넌 계속 날 싫어해. 내가 사주는 밥 먹고 내가 사주는 옷도 입고 구두도 신고 백도 메고 나랑 데이트도 하면서 계속 날 싫어하라고. 난 내 방식대로 널 좋아할 테니까. 어때? 꽤 현명한 방법이지? 이게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리인지 어이가 없어서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제 손목을 잡고는 어디론가 끌고 가지 뭐예요. 선배 손에 이끌려 선배 차에 타게 된 저는 난생 처음 가보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게 되었어요. 안 먹고 가겠다고 했더니 그럼 스테이크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협박을 하지 뭐예요. 그 비싼 스테이크를 버리는 게 아까워서 할 수 없이 먹었죠 뭐. 맛은 있더라고요. 스테이크를 개눈 감추듯 먹어치운 저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어이 제가 일하는 카페 앞까지 차를 태워주지 뭐예요. 사람들 시선을 한눈에 끄는 값비싼 수입차로 말이죠. 카페에 들어갔더니 사장님과 알바생들이 제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저 남자 누구야? 방금 타고 온 차 재규어 맞지? 와, 난 저 차를 잡지에서나 봤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야. 너 저 남자랑 사귀는 거야? 언제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동아리 선배예요. 선배는 무슨, 아까 그 남자 눈빛 보니까 하트가 슝슝 나오던데? 이야,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희정이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제법이야 아주. 원치 않는 스테이크를 얻어먹고 원치 않는 차 한번 올라탔다가 저는 하루아침에 발랑 까진 고양이가 돼버렸어요. 선배는 학교에서도 남들이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해댔어요. 제게 명품백을 사다 안기거나 제가 수업을 듣는 강의실까지 와서는 요망한 눈빛을 쏘아대며 누가 들어도 둘이 사귄다고 생각할 만한 말들을 해댔거든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과는 물론 동아리 사람들 사이에 저와 선배가 사귄다는 소문이 퍼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저는 그동안 선배를 호시탐탐 노리던 여학생들한테 공공의 적이 돼버리고 말았죠. 어디를 가나 여학생들의 눈총을 받았고 남학생들은 제게 어떤 매력이 있기에 그 잘난 선배가 저한테 빠져서 해롱거리는지 궁금해했어요. 한마디로 의도치 않게 유명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덕분에 저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서 온종일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집에 돌아가면 기진맥진이 되기 일쑤였죠. 이런 고충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배는 재미있는 장난감을 손에 쥔 아이처럼 좋아 죽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선배를 불러 따졌어요.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돈 좀 있으면 사람 가지고 놀아도 되냐고요. 내가 선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선배가 아냐고요. 내가 언제 선배한테 명품백 사달랬어요? 비싼 차 태워달랬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요. 선배한테는 날 가지고 노는 게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만큼이나 쉽고 간단한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나는 아니에요. 선배한테 휘둘리면 휘둘릴수록 내 처지가 한심해서 죽고 싶다고요. 난 선배랑 달리 가진 것도 없고 뒤에서 나를 받쳐줄 부모도 없어요. 하루하루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그만 흔들고 모른 척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솔직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모른 척 하겠냐는 계산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선배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필요하다는 얘기네. 너도 알다시피 나는 돈도 많고 여차하면 뒷수습해줄 잘난 부모님도 있어. 네가 나를 가지면 내 돈도 내 부모의 권력도 다 네가 갖게 되는 거야. 어때? 남는 장사지? 아, 사람이 진짜 내 말 못 알아들어요? 정말 끝까지 왜 이래요? 너야말로 내 말을 제대로 듣기나 한 거니? 내가 말했잖아. 너는 나 안 좋아해도 된다고. 그냥 내가 주는 거 받고 네가 챙길 수 있는 거 챙기라고. 날 사랑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힘들어? 내가 네 처지 모르고 접근한 것 같니? 돈도 많은 내가 한 사람 인생 터는 건 일도 아니야. 네가 살았던 시설, 네 학비를 대주던 할아버지, 네 한 달 수입, 네가 지금 사는 집, 진작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건 뭐든 부담 갖지 말고 받아.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안 보이거든. 그냥 마음 변해서 떠났다고 생각하고. 그럼 되잖아. 그때는 선배의 그 말이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의 객기 정도로 들렸어요. 그런데 얼마 뒤 선배가 했던 말에 다른 뜻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아르바이트를 쉬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더라고요. 이 동네에선 볼 수 없는 값비싼 차라서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차문이 열리더니 잘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구석이 하나 없는 멋진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권희정 학생 맞죠? 나 기원이 엄마예요. 그제야 왜 이런 값비싼 차가 우리 동네에 와 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기원이는 선배 이름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이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그림이요. 가난한 여자에게 돈 봉투를 내던지며 이거나 먹고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같은 흔해 빠진 레퍼토리요. 만약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돈 봉투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살짝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우리 기원이가 희정 학생을 많이 좋아해요. 걔가 지 아빠 앞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기원이 아빠는 희정 학생만 괜찮다면 졸업 전에 식을 올리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어때요? 이건 또 무슨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싶더라고요. 진짜로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결혼식이라니. 선배가 누굴 닮아서 자기 멋대로인가 했는데 이제 보니 부모님을 쏙 빼닮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기원이 아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요. 역시나 선배 어머님은 나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나도 지금 당장 두 사람을 결혼시키고 싶지만 희정 학생 인생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기원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이예요. 병원에서는 10살도 못 넘길 거라고 했었는데 벌써 25해를 살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선배가 왜 그렇게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자신을 좋아하지 말라는 말도 결국은 제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말이라는 것도요. 나를 데리고 놀다 버리려는 가벼운 생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되더라고요. 제 얼굴에서 표정 변화를 읽었는지 선배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애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해요. 형들을 제치고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았거든요. 문제는 그걸 이어줄 자식이 기원이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기원이가 아니라면 그 자식이라도 회사를 이어줬으면 해요. 희정 학생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선 냉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를 아들 앞세와 결혼 닥달하는 거 이기적이라고 해도 좋아요. 지금이라도 희정 학생이 싫다고 하면 없었던 일로 할게요. 우리 욕심 채우자고 남의 자식 가슴에 못 박을 생각은 없으니까. 담담하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식의 얘기를 꺼내는 선배 어머님을 보니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돈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깔보곤 했는데 선배 어머니는 그들과 달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감정도 없는 선배와 결혼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선배 어머니는 잘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집에 들어온 저는 그대로 현관 앞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몸에 열이 많이 올랐는지 장렬하는 태양 아래 펼쳐진 사막을 걷는 꿈에 시달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끙끙 앓아가며 잠에 취해 있었는데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겨우 잠이 깬 저는 바닥을 기어가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때 문 안으로 성큼 들어온 선배의 얼굴을 보고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선배를 통해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은 어쩌면 내내 가슴속에 억눌러 왔던 외로움과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혼자 모든 걸 해내야 하고 힘든 순간도 홀로 버텨내야 했던 외로운 내 삶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온몸이 불덩이처럼 끓어오르던 탓에 그대로 쓰러지며 정신을 잃고 말았죠. 정신을 차린 곳은 내 집이 아닌 병원이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크고 좋은 병실은 처음이었어요. 병실 하나가 우리 집 전체보다 더 컸으니까요. 소파에 기대앉아 잠들어 있던 선배는 제 인기척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화가 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몸이 그렇게 불덩이인데 왜 병원엔 안 갔어?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선배는 어떻게 알고 왔는데요? 엄마가 너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 얘기해 주셨어. 희정아, 안 되겠다. 우리 같이 살자. 결혼하자고 닥달하는 거 아니야. 사는 동안 너 귀찮게도 안 할게. 그냥 내 눈길 닿는 데 있으라고. 그뿐이야. 오늘처럼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어떡해? 내가 옆에 없을 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 곁에서 지켜만 볼게. 네가 싫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제발 그렇게 하자. 네 옆에만 있게 해달라고. 그날 선배는 확실히 달랐어요. 늘 사람 약을 올리듯 장난처럼 말하던 선배였지만 그날 선배의 눈빛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내가 많이 약해진 탓이었는지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선배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렇게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피 끓는 청춘을 한 집안에 몰아넣었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을 리가 있나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는 선배의 약속은 일찌감치 물 건너갔고, 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다가와 제 옆에 찹쌀떡처럼 붙어 앉았어요. 열이 떨어진 지가 언젠데 툭 하면 열을 잰다는 명목하에 이맘에 얼굴을 손바닥으로 부벼대는데 고아인 저보다도 정에 굶주린 사람 같았다니까요. 학교는 물론이고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가는 중학교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까지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으며 운전기사 노릇까지 했어요. 이러니 제가 사람들한테 우리는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항변을 해봤자 거짓말로 들릴 뿐이었죠. 그렇게 반년 가까이 동거를 이어갔고 이제는 선배의 스킨십이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결국 함께 산 지 1년도 안 돼서 우리는 연인 사이가 돼버렸죠. 그러다 우리 아들도 만들게 되었고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졸업을 앞두고 한창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였어요. 평소 가리는 음식 없이 잘 먹던 저였는데 이상하게 음식 냄새만 맡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서 약국에 약을 지으러 갔는데 약사가 뜬금없이 마지막 생리는 언제 했냐고 묻더라고요. 원래 생리 불순이라고 했더니 테스터기를 내밀더라고요. 임신일지 모르니까 약 먹기 전에 테스트부터 해보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약사가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테스터에 붉은 줄 2개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 보고는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순간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보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먼저 밀려오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고 무엇보다 얼마 안 남은 임용고시가 걱정이었어요. 임용고시에 합격한다 해도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교사일을 하기 힘들 거고 이래저래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잠깐이기는 했지만 선배한테는 비밀로 하고 아이를 치울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배한테 임신 사실을 전했더니 이 남자가 글쎄 펑펑 울지 뭐예요. 그날 밤 선배 전화를 받고 저희 집으로 달려오신 선배 부모님도 제 임신 소식에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기특하다며 제 손을 잡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런 게 가족인 건가 싶었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분위기에 취해 앞으로 다가올 시련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일단 휴학을 하고 출산한 뒤 다시 복학해 임용고시를 치르라는 선배 아버님 말씀에 따라 학교에 휴학계를 냈어요. 그리곤 태교에 전념하게 되었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으라는 어머님 말씀에 따라 과일이며 채소, 소고기도 최고급으로만 먹어야 했어요. 내 인생에 이런 호사가 또 언제 있을까 싶더라고요. 임신 전에도 강아지 따라다니듯 저를 따라다니던 선배는 이제 아예 암수 한 몸처럼 제 옆에 착 달라붙어 다녔어요. 모기나 개미 같은 작은 곤충도 마치 인류를 위협할 만한 거대한 적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제 옆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주었고 식사량이 조금만 줄어도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며 병원에 가자고 난리였어요. 가끔 자다가 눈을 떠보면 제 옆에서 지그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선배와 눈이 마주치곤 했죠.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랑은 한꺼번에 몰아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가 버거울 만큼 행복하고 고마웠어요. 이게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기를 바랄 정도로요. 하지만 그래서일까요? 정작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저는 모든 걸 다 잃고 말았어요. 제가 분만실에서 10시간 넘게 산통과 싸우고 있던 그때 선배는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걱정할까봐 아픈 티도 안 냈던 선배는 엄청난 통증을 진통제 하나로 버텨왔던 거예요. 긴 산통 끝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선배는 물론 선배 부모님조차도 코빼기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대신 선배 어머님이 보낸 도우미 아주머니 한 분이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선배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던 저는 혹시 이대로 버려지는 게 아닌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양부모한테 파양을 당할 때도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또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또다시 버려진 건지 아무리 이유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일주일이 가깝게 지난 어느 날 아침부터 도우미 아주머니가 부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사모님이 퇴원하라셔. 병원에서도 그러라고 하고. 일단 짐은 내가 다 싸뒀으니까 아침 먹고 바로 퇴원하자고. 선배는요? 선배는 왜 안 온대요? 내가 애 낳은 건 알긴 한데요.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나도 뭘 알아야 대책을 세우든 할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울먹이는 저를 말없이 바라보던 도우미 아주머니는 자기도 안 되겠는지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애기 엄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이 집 아드님이 말이야.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어. 다들 장례를 치르느라 병원에 못 왔던 거고. 집에 가서 기다리면 조만간 사모님이 다녀가실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나랑 집으로 가자. 아주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악을 쓰며 절규했어요. 선배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나는 아직 선배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나랑 아기만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미친년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어댔죠. 얼마나 그렇게 울었는지 울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신이 들었을 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우리 애를 왜 어머님이 데리고 가요? 그 아이는 내 아이예요. 내가 엄마라고요. 당장 데려오세요. 내 아이 돌려달라고요. 데려오면 네가 혼자 어떻게 키울 건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너 이제 겨우 23이야. 이제부터 네 인생은 시작인데 죽은 사람 아이 데리고 뭘 어쩌겠다고. 넌 네 인생을 살아. 내 아들 아이는 우리가 맡아서 키울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도 최선일 거다.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기원이 마지막 부탁도 있고 하니 앞으로 너 먹고 살 길은 마련해 주마.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아이를 볼 생각은 하지 마. 그게 네 아들을 위한 일이니까. 네가 이 약속만 지켜준다면 내가 반드시 네 아들을 너한테 돌려줄게. 그러니까 내 말 듣고 기다려. 선배 어머니는 그렇게 제게서 아들을 뺏어갔어요. 저는 도우미 아주머니와 함께 선배랑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왔고요. 선배와 함께 꾸몄던 아이방은 주인을 맞아보지도 못한 채 굳게 닫혀버렸어요. 그 집에서 저는 한 달 남짓 지내다가 들어갈 때 가져갔던 옷가방을 들고 몰래 집을 나왔어요. 막상 나와보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집뿐이었어요. 하지만 방치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제가 들어가 살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게가 딸린 그 집을 팔고 제가 가지고 있던 원룸 보증금을 보태 변두리에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샀어요. 그 집에 공부방을 만들어 방과 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조금씩 규모를 키워 15년이 지난 지금은 어엿한 보습학원으로 키워냈어요. 선배 집에서 도망치듯 나온 이후 제가 새로 이사한 집 우편함에는 종종 소인이 찍히지 않는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사내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가슴팍에 달겨있는 이름표에는 이진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선배가 죽기 전 아이 이름을 미리 지어 놓았었는데 그때 지은 이름이 진원이었어요. 내 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사진 속 배경으로 보아 한국이 아닌 건 확실했어요. 있는 집에선 다들 자식들을 조기 유학을 보내곤 하니까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아들을 만나러 가게 될지 몰라 미리 여권을 마련해 두었어요. 10년이 지나 여권 만료가 되었지만 여전히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쓰지도 않은 여권을 갱신해서 늘 가방에 넣고 다녔죠. 철마다 아이의 성장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은 우리 집 우편함에 놓였어요. 봉투에는 사진 외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선배 어머님이 보낸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죠. 자신이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인 것 같더라고요. 사진 속 아들은 커갈수록 제 아빠를 똑 닮아갔어요. 길에서 마주쳐도 한 번에 알아볼 정도로 말이에요. 15년이란 세월을 사진 몇 장으로 달래며 언젠가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전 낯익은 남자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모님을 모시던 김비서입니다. 또렷하게 얼굴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선배 어머님을 모시고 저를 찾아왔을 때 몇 번 본 기억은 어렴풋이 났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병원에 있을 때 퇴원 수속을 하러 왔던 기억도 나고요.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아드님 장례식이 곧 있을 예정이거든요. 사모님께서 아드님 장례는 본인 손으로 직접 치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 장례식이라뇨. 우리 애가 잘못되기라도 했던 거예요? 거짓말이죠?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죠? 내 아들이 왜 죽어요? 잘 키워서 보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자세한 건 하와이에 도착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남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저를 차에 태워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젖 한 번 물리지 못했는데 처음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내 아들 장례식이라니. 그동안 기다린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한스러워서 온전한 정신으로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남자와 함께 하와이에 도착한 저는 현지에 마련된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날 수 있었죠. 싸늘한 주검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멀쩡한 아들을요. 엄마 맞죠? 죽은 제 아빠를 빼다박은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부르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이내 제 품에 안기더라고요. 할머니를 통해 그동안 제 사진을 받아봤다며 만나면 한 번에 알아보려고 얼굴을 익혀뒀다고 하더군요. 누가 내 아들 아니랄까봐 하는 짓도 저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어요. 한참을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왜 멀쩡히 살아있는 내 아들을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나를 여기로 불러들인 건가 하고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와이에 도착한 다음 날 걸려온 선배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서야 알 수 있었어요. 너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구나. 이게 다 늙은 시애미의 한 때문이라고 생각해다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 우리의 아빠가 시한부 판정을 받자마자 아버님은 밖에서 아이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어머님과는 정략 결혼이었으니 자기 구미에 맞는 여자한테서 아들을 보자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10살을 못 넘길 거라던 아들이 20살이 넘도록 멀쩡히 살아있자 마음을 고쳐먹곤 여자들을 정리하셨던가 봐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들만 믿고 아무 대책 없이 지낼 수는 없었던지 자신이 데리고 있던 비서와의 관계는 이어가고 있던 참이었죠. 그러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들 대신 손자를 후계자로 삼으면 되겠다는 계산이 섰던 모양이에요. 선배가 죽고 제 아들을 뺏어간 건 어머님이 아닌 아버님이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자를 잃고 자식까지 빼앗긴 제가 가여웠던 어머님은 어떻게든 제 아들만큼은 제 품으로 보내주려고 지난 15년간 손주를 품어왔던 거예요. 하지만 제 버릇 걔 못 준다고 아버님은 여전히 주변에 여자를 들이셨고 그로 인해 어머님은 여자로서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어머님은 아버님께 복수하기 위해 칼을 갈아오셨고 아버님이 암이 재발해 더는 회생 불가한 순간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복수를 한 거예요. 다 죽어가는 남편한테 하나뿐인 손자의 부고를 전하는 걸로요. 비서실에서 눈치챌 걸 고려해 엄마인 나까지 속여가며 하와이로 데려오는 수고까지 감내하면서 말이죠. 이날을 기다리며 그 긴 세월을 버텼어. 너는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다만 나로서는 이 방법밖엔 없었다. 미안하다 애미야. 뒷일이 수습되면 직접 찾아가 사죄하마. 이 모든 게 어머님의 복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걸 알고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내 자식을 보호해준 어머님한테 고맙기도 했고요. 자식을 앞서 보내고 남편의 숱한 외도를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심정이 어땠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았거든요. 현재 아버님은 의식불명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생을 연명하고 계세요. 아버님이 손주 하나만 믿고 더는 자식을 두지 않았던 터라 유산 문제로 시끄러워질 이유는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저와 아무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저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나 앞으로 행복하게 살 일만 신경 쓰면 그만이니까요. 아들이 원한다면 회사를 물려받는 것도 고려해 보겠지만 저와 선배를 닮은 아들이 그걸 원치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15살밖에 안 돼서 돈의 가치를 몰라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딱히 강요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모자에게는 돈보다는 우리가 함께하는 1분 1초가 더 소중하니까요. 마음고생하며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만큼 앞으로는 우리 모자 앞날에 행복한 나날이 가득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저희 모자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